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영국 소설가 아이리스 머독의 말입니다. 우리는 물에 뛰어듦으로써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지어봄으로써 밥짓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님으로써 여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림으로써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음으로써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해보면 확실히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듯 공부를 배우는 방법도 꼭 그와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요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공부를 많이 해보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를 하면 공부를 배울 수 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 뉴포트의 딥워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게 일하지 마라, 깊게 일하라. 딥워크의 이 말은 공부를 비롯한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길게 공부하지 말라, 깊게 공부하라. 그동안 왜 딥워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세상이 갈수록 딥워크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죠. 물론 칼 뉴포트가 말했듯 딥워크를 하기 힘든 세상일수록 역설적으로 딥워크가 귀해지고 딥워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럼 딥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딥워크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4가지 유형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유형을 택할 만한지, 또 여러분의 스타일에 어떤 유형이 어울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 뉴포트는요, 4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1번, 2번, 4번은 유형이고요. 3번은 일종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술 같습니다. 아무튼 4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번은 수도승 유형이에요. 다른 모든 일들을 끊고 자기 일에만 딥워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둔자라고 볼 수 있겠죠. 칼 뉴포트는 이 유형을 수도승, 스님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신비주의자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나 작업실에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았다는 저 서태지나 혹은 바깥 활동을 최소화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쪽에 속할 것 같네요. 2번은 이원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딥워크를 하고는 싶은데 하루키나 서태지처럼 온전히 은둔할 수는 없는 분들,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 혹은 바깥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이 들어볼 만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딥워크에 쓰는 거죠. 혹은 주말에 하루 이틀을 베어내어 딥워크에 쓰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이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3번째, 이번에는 운율적 방식이에요. 리듬이 있는 방식이란 얘기인데 간단히 말해 달력을 구해서 날마다 달력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표시가 이어지는
리듬이 이어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계속 할 만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1번, 2번, 4번을 하더라도 써볼 만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4번은요. 기자 방식이래요. 월터 아이작슨의 예가 나옵니다. 아이작슨은요.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공식 자서전을 쓴 인물이거든요. 덧붙이자면은 스티브 잡스 공식 자서전 외에 새하얗고 두꺼운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900쪽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사놓고 나서 우선 첫 페이지 펼친 후에 읽다가 만약에 컴퓨터, 모바일, IT 이런 쪽의 이야기라 이해가 안 되면은 접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첫 페이지를 폈는데 결국 끝까지 다 읽어버렸습니다. IT나 컴퓨터를 잘 몰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었고 서술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책을 쓴 월터 아이작슨이 어떻게 딥워크를 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오늘의 4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유형에 해당될지 생각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심리학자인 빌헬름 호프만이 1912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그는 성인 200여 명에게 임의로 정한 시간에 울리는 호출기를 채웠다. 그러면은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차고 있는 호출기가 울리면 현재 혹은 30분 안으로 어떤 욕구를 느꼈는지 생각한 후에 질문에 답해야 했다. 연구자들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7,500건이 넘는 표본을 수집했다. 그들이 파악한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욕구와 싸운다. 피실험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견딘 5가지 욕구에는 예상대로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다른 욕구로는 일을 그만두고 이메일을 보고 싶어 한다든가, SNS를 하고 싶어 한다든가,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싶어 한다든가,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는 등의 욕구가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유혹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실험자들이 이 중독성이 강한 방해 요소를 이겨낸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딥워크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첫 번째 규칙의 목표에 나쁜 소식이다. 당신은 종일 몰입을 방해하는 온갖 일을 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릴 것이며 앞서 말한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들과 같이 이런 욕구들이 대부분 이길 것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 결과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면 고갈된다. 다시 말해 의지는 성격에 따라 무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많이 쓰면 지쳐버리는 근육과 같다. 호프만의 연구에 참가한 피실험자들이 욕구를 이기는데 커다란 애를 먹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 요소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한정된 의지력을 고갈시킨다. 의도와 무관하게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습관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딥워크 습관을 개발하는 열쇠는 단지 의지만 품는 수준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지력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일과와 의식을 수립하는 거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산만한 오후 일과를 보내는 와중에 갑자기 인지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넘어가려면 주의를 돌리는데 상당한 의지력을 소모해야 한다. 딥워크를 일상에 접목하는 4가지 방식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도승 방식이다. 도널드 커누스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접근법을 비롯해서 컴퓨터 공학 부문에서 일으킨 여러 가지 혁신으로 유명하다. 동시에 그는 컴퓨터 전문가임에도 전자통신을 꺼리기로 악명이 높다.
그의 이메일 주소를 살펴보려고 직장인 스탠퍼드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런 문구를 만나게 된다. 나는 이메일 주소를 없앤 1990년 1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다. 대략 1975년부터 이메일을 써왔지만 15년이면 쓸 만큼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메일은 일을 장악하려는 사람에게는 멋진 도구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의 역할은 보다 근원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오랜 공부와 방해받지 않는 집중을 요구한다. 뒤이어 도널드 커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생각은 없다고 밝힌다. 책을 쓰려면 수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하며 질문과 의견에도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찾은 해결책은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우편 주소를 제공하는 거다. 사람들이 실제로 우표를 붙인 편지를 보내면 비서가 살펴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따로 챙긴다. 급하다고 여겨지는 편지는 바로 커누스에게 전달한다. 나머지 편지들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나는 이런 방식을 수도승 방식이라고 부른다. 수도승 방식은 피상적인 일들을 없애거나 크게 줄여서 딥워크를 위한 시간을 극대화한다.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다른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는 과학소설가 닐 스티븐슨이다. 스티븐슨의 홈페이지에는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우편 주소도 없다. 그는 자신의 소통 정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중히 요청하건대 나의 집중을 방해하지 말기 바라며 미리 통보하지만 나는 이메일에 답하지 않는다. 딥워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은 여러 목표를 병행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이원적인 방식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혁명적인 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칼 융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융은 자신의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넘어서려고 시도하던 1920년대에 볼링겐이라는 소도시 외곽의 숲속에 지은 소박한 돌집으로 자주 떠나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는 매일 아침 최소한으로 꾸민 방에 들어가 아무런 방해 없이 글을 썼다. 그리고 명상과 산책을 통해 다음날 쓸 글에 대한 생각을 다듬었다. 내가 보기에 이런 노력은 프로이트나 프로이트의 많은 추종자들과 맞서는 지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딥워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다. 칼 융은 수도승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융은 자신의 돌집에서 글을 쓸 때만 방해 요소를 제거했다. 취리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전혀 수도승 같지 않았다. 종종 늦은 밤까지 환자를 보며 바쁜 임상활동을 했고 취리히의 카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취리히에 있는 명문 대학들에서 많은 강연을 했다. 다시 말해 취리히에서 보내는 칼 융의 생활은 항상 통신수단에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의 전형적인 지식 노동자와 여러모로 비슷하다. 여기서 말하는 취리히를 뉴욕으로, 편지를 트위터로 바꾸면 기업들의 유명한 CEO나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이런 칼 융의 접근법을 이원적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 방식은 시간을 분명하게 나눠서 일부는 딥워크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들에 할애한다. 또한 딥워크를 할 때는 수도승 방식으로 방해받지 않는 강한 집중을 추구한다. 반대로 다른 일들을 할 때는 집중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여러 시간 단위로 이런 분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일주일 단위로는 주말을 낀 4일 정도를 딥워크에 할애하고 나머지를 다른 일에 할애하는 식이다. 이런 이원적 방식은 대개 심층적이지 않은 일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가령 칼 융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환자를 봐야 했고 자신의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했다. 이런 방식은 두 가지 일을 두루 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딥워크의 세 번째 방식은 어려운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운율적, 리듬 있는 방식이다. 코미디언 제리 사인필드는 바쁜 공연 일정을 소화했다. 이 기간에 작가이자 코미디언으로서 무대 개방 행사에 참여하던 브래드 아이작이 우연히 사인필드를 만났다. 브래드 아이작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젊은 코미디언들에게 조언해줄 말이 있는지 사인필드에게 물었다. 그리고 사인필드가 들려준 말은 브래드 아이작에게 평생 도움이 됐다. 사인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더 좋은 코미디언이 되려면 더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려면 매일 글을 써야 한다. 그러면서 사인필드는 이 원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바로 벽에 달력을 걸고 우스운 이야기를 쓴 날에는 크게 빨간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사인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며칠을 하면 달력에 사슬이 생깁니다. 계속 이어나갈 때마다 사슬은 매일 길어지죠. 특히 두어 주 동안 하고 나면 그 사슬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 할 일은 사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방법에 대해서 사슬 방법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방법은 힘든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작가나 운동 애호가들 사이에서 금세 인기를 끌었다. 이는 우리에게 운율적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딥워크를 지속하는 가장 쉬운 길은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딥워크를 하려고 마음먹기 위해 기운을 쓸 필요가 없이 그저 리듬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사 과정을 밟았던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채플은 필요성 때문에 운율적 방식을 택했다. 그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한창 쓰던 시기에 다니던 학교에서 정식으로 일자리를 제의받았다. 직업적으로 좋은 기회였기에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직장 생활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문적으로는 박사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딥워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채플은 우선 정해진 시간 없이 딥워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90분 단위로 딥워크를 하고 일정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이 90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집어넣기로 결정했다. 불행히도 이 방식은 그다지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는 1년 전쯤에는 집중적인 딥워크를 통해 일주일에 한 챕터를 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1년에 한 챕터밖에 쓰지 못했다. 이렇게 느린 진전 때문에 채플은 운율적인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5시 반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7시 반까지는 논문을 쓴 다음에 아침을 먹고 출근했다. 그러면 이미 논문을 쓰는 과제는 어느 정도 완수한 상태로 직장에 나갈 수 있었다. 이 방식으로 진전을 이룬 데 만족한 그는 딥워크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곧 기상 시간을 4시 45분으로 앞당겼다. 채플은 이런 운율적 방식이 엄청나게 생산적이며 죄책감을 없애준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 덕분에 하루에 4-5쪽을 썼고 2-3주 만이면 한 챕터를 쓸 수도 있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양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율적 방식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사실 딥워크가 필요할 때 한 번에 며칠씩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직장이 드물다는 현실 때문이다. 운율적 방식이 딥워크를 하려는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 4번째는
빠르게 딥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들을 위한 기자 방식이다. 1980년대 월터 아이작스는 30대 기자로서 타임지에서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야흐로 기자로서 유명세를 타는데 필요한 단계인 책을 쓸 만한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초기 냉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6사람의 이야기를 엮는 복잡한 주제를 선택했고 860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책을 완성했는데 결과는 대단한 성공이었다. 그 첫 책으로부터 10년이 못 되어 아이작스는 타임지의 편집장이 되면서 언론인으로서 정상에 올랐다. 그 이후 벤자민 프랭클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써서 커다란 인기까지 끌었다. 내가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아이작슨이 첫 책을 통해 이룬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그 첫 책을 쓴 방식이다. 나는 운이 좋게 닿은 인맥 덕분에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당시 뉴욕에서 기자로 일하던 삼촌이 여름 별장을 아이작슨과 함께 빌린 적이 있었던 거다. 삼촌은 지금까지도 아이작슨이 했던 인상적인 작업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 삼촌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작슨이 일하는 방식은 볼 때마다 놀라웠다. 삼촌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테라스 같은 데서 빈둥거릴 때도 아이작슨은 한동안 침실로 들어가 책을 썼다. 그럴 때면 20분이나 혹은 1시간 동안 다자기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일이 끝나면 아이작슨은 다른 사람들처럼 느긋한 모습으로 다시 내려왔다. 책을 쓰는 일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 기쁜 얼굴로 일을 하러 올라갔다. 아이작슨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글을 썼다. 즉, 자유시간이 날 때마다 딥워크 모드로 전환하여 글을 써내려갔던 거다. 결국 이런 방식이 최고의 잡지사 기자로 일하는 와중에도 900쪽에 육박하는 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일과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딥워크를 하는 방식을 기자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월터 아이작슨 같은 기자들이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일의 속성상 언제든 지필 모드로 전환하도록 훈련받는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나는 이런 기자 방식을 좋아한다. 딥워크를 일과에 접목하는 나의 주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는 수도승 방식을 쓰지 않고 이원적 방식에 따라 며칠씩 딥워크에 매달릴 수도 없으며 운율적 방식에 흥미를 느끼지만 일상적인 습관으로 딥워크를 하기는 벅차다. 그래서 나는 아이작슨을 본받아 매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딥워크에 할애하려고 노력한다. 가령 바로 이 책 딥워크를 쓰기 위해 짜투리 시간이 나는 대로 활용해야 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면 나는 노트북을 들고 서재에 틀어박혔다. 주중에 아내와 함께 인근에 사는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는 틈을 타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 글을 썼다. 회의가 취소되거나 오후 시간이 비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으로 가서 수백 자를 썼다. 이런 예는 끝이 없었으며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이 책 딥워크를 썼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 뉴포트 딥워크 중에서 딥워크에 들어가는 4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